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성우라고 합니다. 이 난리 상황에서도 이렇게 불굴에 또 학문 쪽 일정과 북방을 진출하고자 하는 열의로 이렇게 모이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나진항 곡물터미널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을 오랫동안 했고요. 뭐 유라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도 다 다니면서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물론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극동 러시아 쪽의 프로젝트를 한 10몇 년간 했었고, 또 이쪽을 제안을 하다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이제 나진항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나진 하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이 극동 지역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된 내용에서 우리가 인접한 이 북방 지역의 핵심인 극동, 그리고 북한의 북쪽, 그리고 또 중국 동북 이성 지역이 처한 상황, 곡물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곡물이 나오기 힘든 이 상황에서 계속 이제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뭐 항만의 곡물 터미널을 만들거나 뭐 산지 엘리베이터나 뭐 항만 쪽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게 진짜 가능한 건지, 그게 또 나진이 거기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거를 발표할 내용은 아니었는데 아마 제가 북한에 여러 번 갔다 오니까 아마 이 제목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뭐 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진에서 찍은 동영상을 한 1분짜리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 발제 내용을 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방 시장의 현황과 변화입니다. 뭐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방 시장, 특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시장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섬처럼 지금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철도를 연결을 하거나 기존에서도 이제 해운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철도는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코스트가 드는 상황이고, 또 철도가 연결되더라도 철도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결국은 해운과 철도 내지는 도로를 연결하는 복합운송 체계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북방 지역의 물류를 연결하는 게 현실적인 답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오늘도 이 극동 지역의 여러 가지 물류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해서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듯합니다. 북한에 대한 철도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주철 종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남쪽은 우리는 이제 주도 종철이라고 해야 되겠죠. 국토가 남한은 짧습니다. 450km에서 55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철도가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철도가 여객은 아닙니다만 화물 입장에서는 한 500km 이상에서 한 2000에서 3000km까지를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철도가. 도로는 반대로 한 500km 안쪽으로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우리 남한에서, 한국에서 철도가 화물에서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철도는 공장 앞까지, 내 집 앞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화물이 들어와서 트럭에 화물 실어서 오면은 집이나 공장 앞으로 바로 오는데, 기차를 태우면 기차역에 가서 태워가지고, 물론 항만 뒤에 기차가 연결되니까 갈 수 있습니다만 다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다시 내려가지고 트럭을 싣고 다시 와야 됩니다. 물류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화물을 들었다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었다 내렸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은 물량을 먼 거리를 가면은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데 짧은 거리를 가면 상쇄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물류에서, 남한에서 수출입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화물 수송에 해운이 15%, 해운이 20%, 그리고 도로가 75%, 그리고 철도가 4.7%밖에 차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줄고 있어요. 과거에는 시멘트나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했는데, 이젠 그 물량도 이제 점점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도가 남북 연결돼야지만 기능을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한한 게 아니라 500에서 한 2000에서 3000km, 아마도 서울 기준으로 해서 만약 남북에 철도가 연결된다면 지금의 몽골 북쪽에 있는 러시아 국경 정도까지가 아마도 영업상 손해를 안 보는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되는 동북 이성 그리고 극동 지역의 농산물들이 철도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돌 수 있다는 건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코스트를 따져야 되겠죠. 농작물이 가지고 있는 이 그 물류의 운임 그 부담력하고 또 해운이 가지는 부담력을 또 비교를 해서 그때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우리 환동의 해운 네트워크에서 아까 포항 쪽에 페리가 올해 열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아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페리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몇 개가 선이 있습니다만 환동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은 제로입니다. 다 끊겼습니다. 원래 아마 초반에 마지막 남아있는 동해에서 블라디 사카이미나토 가는 이 DBS 라인도 결국은 경제적 압박을 못 이겨서 포기를 했고요. 강원도에 아마 한창인가 어떤 기업이 올 5월 달에 선박을 띄우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거라 보여집니다. 저게 경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북방을 가야 된다는 어떤 의지 때문에 강원도 내지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 뒤에도 좀 언급되겠습니다만 여기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연결이 된다면 복합 해운이죠. 그러니까 해륙 복합 운송입니다. 바다로 블라디보스톡 내지는 극동 지역의 항만 아니면 중국에 있는 인코라든가 대련항으로 가서 아니면 또 칭다오나 아니면 그 연흥강 같은 항만을 가서 TCR 그리고 TSR, TMGR 등을 타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화물이 가능한 복합 운송 체계가 지금 있습니다. 다만 이 체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송 부담력을 가질 수 있는 화물, 그러니까 중고가 화물들만 지금 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쌀이나 콩이나 옥수수 같은 저가 화물들은 저런 장기간의 복합 운송 체계, 특히 철도를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건 아마 현업에 계시는 분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가장 문제가 여기 극동 러시아의 중러 지역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무단장에서 수분화를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걸 프리모리아 1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밑으로 오는 걸 프리모리아 2라고 해서 이거는 기림성에서 훈춘을 통과해서 여기 클라스키노를 통과해가지고 자르비노 오는 루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화물이 오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여전히 지금 하루에 컨테이너가 한 대에서 5대 미만으로밖에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기 클라스키노 세관을 현대화 사업을 2017년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고 또 교통부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2022년, 2023년 그런데 시설도 아주 조그맣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면 한 달 내로 완공시킬 수 있는 공사인데 저렇게 지연됩니다. 그거는 러시아 사람들이 아무리 그거 하다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 지역이 150년 전에 더 전에 러시아 땅, 중국 청나라 땅이었죠. 그래서 중국의 화물들이, 중국 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이렇게 많이 넘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안 돌아가고 나중에 우리 옛날 우리 땅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르비노의 순마그룹의 회장이 뭔가를 모종의 이제 공불터미널 사업을 등등등을 하겠다고 하니까 석 잡아서 들어가는 것도 저것도 요 5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또 그 전에 10몇 년 전에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국방부가 허락을 안 한다는 상황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같이 하면서 해야지만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훈춘 지역 여기는 훈춘을 기준 따지면 대련까지 1,500km입니다. 근데 여기는 66km면 바다를 나올 수 있는데 저 바다를 못 나와서 지금 중국의 길림성하고 홍영광성은 30년 전에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두 개의 성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못 사는 두 개의 성으로 변신해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성은 애걸복걸하면서 나가고 싶은데 러시아가 계속 저렇게 발목을 잡고 있고 심지어는 러시아는 낮은 항에다가 알바끼까지 했습니다. 삼부도에 투자까지 해서 중국이 내려오는 걸 견제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포인트보다 정치적, 군사적인, 안보적인 요인도 여기 깔려 있다는 부분입니다. TSR 이야기를 상당히 많았는데 TSR이 열려 있어도 이렇게 물량이 많이 안 갑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는데 저기 가고자 하는 화물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는 화물이 있는데 오는 화물이 잘 없다는 거죠. 또 TSR 주로 이용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는 것들은 컨테이너인데 저쪽에서 내려온 건 다 벌크 화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물류에서는 밸런스가 맞아야지만 코스트가
맞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트럭이 화물을 싣고 갔는데 올라올 때 화물이 다시 싣고 올라오면 물류비는 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물류비를 더블 줘야 돼요. 지금 CIS 국가나 러시아에서 물류비가 비싼 이유가 저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뭐 다른 요인도 많습니다만. 자, 이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스위스, 그리고 독일,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일본, 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뭐 좀 말은 안 됩니다만 섬으로 분류가 했는데 여기서 각 그 수단별로 물류 수단별로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본 표입니다. 가장 간단하죠. 자, 그러면 남북이 철도가 연결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아마도 중국, 독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라는 걸 충분히 이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정부에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철도가 연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 숫자를 보면 알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4,000km가 넘는 철도를 가지고 있는 불구하고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4%입니다. 왜냐? 철도가 비쌉니다. 해운이 너무 싸고요. 그게 큰 이유 중에 하나고 또 땅이 넓어서 그렇겠죠. 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국토가 동서로밖에 물류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철도밖에 지금 없는 상태. 그래서 도로가 거의 미흡하죠. 3.1%밖에 안 되고 반대로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 수온이 8.4%, 도로가 71.1%고 철도가 16.8%. 그래서 저는 추정 큰데 우리나라가 아마 남북이 연결되고 철도가 매우 활성화된다면 한 15% 정도 맥스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4.7%거든요. 그러니까 1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뜨거운 열정으로 보면 한 90%까지 다 철도가 다 연결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자, 그거는 뭐 앞에서 이제 제가 밑밥을 좀 깔아서 물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드린 거고요. 철도, 해운, 도로, 뭐 항공은 여기서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이야기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국회에 가면은 자루비노항을 꼭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나진항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이 두 개 항만을 이 자료들은 제가 지난번에 지금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 김부겸 씨가 또 불러가지고 이제 이거 발표를 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제가 자루비노항이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던데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저는 물류 전문가니까. 자, 나진항하고 자루비노항은 이제 배경입니다. 나진항이 이제 한러 간에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 어떤 관계를 통해서 프로젝트가 시작됐는지 오래됐습니다. 2000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러시아의 푸틴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낯선 콘트라스라는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지금도 설립이 되어 있고 지금 톤키어라는 친구가 아직까지 이제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자본을 주로 이제 러시아가 투자를 했고요. 북한은 이제 현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 사업 하나가 뭐냐면 우선 나진 하산간 철도를 깔아주는 부분입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철도는 있긴 있었는데 러시아 쪽은 관계였고 북한 쪽은 표준계입니다. 그러면 넓고 좁으니까 이게 안 맞죠. 그럼 여기서 다시 화물을 들었다 내렸다를 또 한 번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래서 복합계를 깔았습니다. 걔가 4개가 된 거죠. 그래서 표준계도 다니고 관계도 동시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업을 54km를 깔아줬습니다. 러시아가. 두 번째는 이제 나진항 3호 부두를 현대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숫자가 틀렸네.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예, 이렇게 공사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북한을 갔다 왔던 이야기의 이제 주요 내용이 이제 나진 하산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를 오면서 러시아산 석탄을 그때 3번 실었나? 4번 실었나? 3번 실었네요. 3번 실어서 시범 운항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실고 그때 상황을 보면서 이제 나진항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나진항이 현장을 직접 갔다 오니까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항만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저 옆에 있는 자루비노항도 저는 뭐 수십 번 갔다 왔고 2008년 9년도에 MB 정권 들어왔을 때 갑자기 자루비노항 개발 FS를 해야 된다고 해서 FS를 직접 한 연구 책임자입니다. 그때 가니까 상막했습니다. 인구가 2,000명이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먹을 숙소가 없어가지고 그때 수산 가공 회사 기숙사에서 이제 잠을 자면서 현장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순마 그룹이 이걸 인수했고 순마 그룹 뒤에는 이제 페스코라는 러시아의 최대 물류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뭐 한국하고 투자하겠다 그랬고 중국하고 투자하겠다 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나온 2018년 3월에 이제 수마그룹 대표가 공금 횡령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뒤에 페스코 그룹이 또 자르비노에 곡물이 아니라 석탄 터미널을 또 건설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걸 또 러시아에서 가지고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러시아를 몽골에서 가지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몽골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몽골의 가장 빠른 루트는 저렇게 극동 러시아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천진항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야 찐 쪽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진황도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가장 단기 루트인데 중국이 뭐 겉으로는 친환경 정책이라고 하는데 치팅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 자원들이 해외로 수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석탄이나 이런 저가 화물들을 유계차 그러니까 커버를 다 해서 분진이 안 날리도록 다 부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 코스트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져와서 수출하면 수익이 전혀 안 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중국은 몽골 자원은 다 내 거다. 이렇게 블로킹을 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몽골 정부는 그게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의 옛날 형님 러시아한테 가서 자꾸 조르니까 그럼 러시아가 좋아 너 운송 요금을 낮춰줄게 우회해봐봐. 그래서 한 1.5배를 돌아서 몽골에서 이렇게 러시아를 돌아가지고 TS를 타고 이제 극동지역 항만으로 나오는 FS를 했고요. 거기에 우리 또 관련된 물류기업이 또 그거에 대한 또 FS 백업을 또 해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나와도 이게 그렇게 나오면 가능은 한데 문제는 여기에 항만까지도 개발하면은 그게 과연 투자비 대비해서 코스트가 되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도 제가 추정 큰데 아마 2년 뒤에 3년 뒤에 제가 여기서 발표하면 또 누가 잡혀다 갔습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석탄이 지금 가치가 있는 건 지금 러시아의 루블화가 폭락을 해가지고 이게 팔기 아주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루블화가 원래 제가 3, 4년 전에 러시아 다닐 때는 1달러에 30루블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65루블 이렇게 하는 게 절반이 됐다는 거죠. 김치찌개를 12,000짜리 먹다가 갑자기 김치찌개가 지금 롯데호텔에 가면은 6,000이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공산품들 파는데 어려워지는데 반대로 러시아의 자원들 수출하기 좋아졌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걸 유지를 합니다만 이 환율이라는 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다면 또 반대로 옛날처럼 돌아가 버리면 이 자원들도 수주를 하나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처하게 되고 만약에 터미널이 개발된다. 그럼 이 터미널은 이제 바로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로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나진항하고 자르비노항 입지입니다. 아주 인접합니다. 여기 우리 나진항이 여기 있고요. 자르비노항이 위쪽이나 이쯤에 있겠나? 여기인가? 하여튼간에 있습니다. 이게 국경입니다. 국경이고 이 같이 비슷하게 있는데 이 두 개 항만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냐는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심입니다. 나진항은 수심이 2.5m입니다. 지금 현재 요 3부도 여기 지금 러시아가 개발한 이 3부도 여기에 현재 이제 준서를 좀 들어가 12.25까지 이게 뭐 4년 전 데이터입니다. 근데 자르비노항은 7.5m입니다. 7.5m하고 12.5m는 이제 이제 해운 물류를 하시는 분들을 들으면 하늘과 땅 차이에다가 중요한 건 낮이는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17m 수심을 확보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항이 24,000TU짜리 선박이 들어오는데 그 선박을 붙이기 위해서 지금 수심 16m를 18m까지 확장하고 있어요. 저 말은 뭐냐? 나진항은 여기에서 이렇게 앞으로 암벽을 더 내서 조금만 더 나오면은 그런 선박이 자동으로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좋은 항만입니다. 그래서 150년 전에 일본이 만주국을 세울 때 이 항만을 자기 나라와 연결하는 본토와 연결하는 요충 교도보로 이제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저기 나진항이 저렇게 좋을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파도가 셉니다. 그래서 하나는 좋고 하나가 나쁩니다. 항문 만들기에. 수심이 깊다는 건 큰 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큰 항만이 될 수 있지만은 파도가 세다는 거는 정원 수역을 못 유지해서 배가 안정적 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동해에 항만이 적고 반대로 남해에 우리나라가 항만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부산항은 교묘하게도 동서에 딱 중간에 끼어 있는데요. 그런데 저기에 동해에 항만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면 방파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방파제 1m 만드는데 1억에서 2억 듭니다. 부산항이 방파제 길이가 16km입니다. 방파제만 1조 6천 원 들죠. 근데 그게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 곱하기 2가 되니까 3조 2천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항 같은 데는 항만을 만들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MB 정권 때 힘이 세서 이제 만들었어요. 거기에 들어간 공사비의 70%는 방파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나진항은 동해인데 방파제가 필요 없어요. 그게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사진에 나오나 모르겠네요. 사진에 뒤에 안 보였나 나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앞에 이 섬이 두 개 있습니다. 대초도 소초도. 얘가 방파제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 있는 날 물론 그때 봄이고 그다음에 겨울이고 갔으니까 물론 파도가 그렇게 세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는 경포나 이런 상황인 줄 알았어요. 호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좋은 수육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 자루비노항은 앞에 이제 이렇게 막혀 있어서 파도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수심이 아주 얕아요. 아마 과거에 석호였다가 저게 바다로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추정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자, 나진항하고 자루비노항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항만의 면적입니다. 현재는 나진항과 자루비노항 면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진항이 부두가 3개밖에 없으니까 굳이 크게 만들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뒤에 이제 야산이 있어서 그게 또 장벽이기도 합니다. 저방 능력은 14개에서 7개 차이가 있고 부두 길이 나진항이 훨씬 더 길죠. 크고 화물 처리 능력은 나진항은 이제 위에 시설들이 나빠서 그리고 또 구역이 잘 안 돼서 화물 처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낮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높죠. 그리고 수심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현재 투자비 계획에 대해서 투자비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3배 정도 듭니다. 공사를 지금 기존에 하고자 하는 계획 안에서 이게 나진항 사진입니다. 그때 삼부도에서 이제 그때 석탄을 싣기 위해 했는데 러시아가 여기를 투자를 했어요. 여기 상부를. 그래서 이 크레인이 있고 이 기차가 이렇게 싣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2부도입니다. 요 끝에 있는 선박이 옛날에 주로 일본에 있는 북송하는 분들을 실었던 만경봉호가 저기 접안되어 있습니다. 나진항의 평면도입니다. 기존에 여기 1, 2, 3 요 부도가 현재 있는 부도고요. 요거는 중국이 9선석을 개발하겠다는 도면이고 이거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7년, 8년 전에 여기랑 여기를 좀 개발해서 항만으로 만드는 부상안을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요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도면입니다. 삼부도 개발하는 도면. 그리고 자루비노입니다. 자루비노 위에 언덕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찍은 거고요. 좀 항만이 소규모 항만에 여기 주로 이제 벌크 화물 내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주로 일본에서 오는 중고 자동차들 많이 있었고 여기 수산물 가공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DBS 페리 전에 스테나 데아라는 그 선박 우리나라 카페리가 여기 도착해서 한때는 연변으로 가는 하나의 또 루트로 또 활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여기 있는 들어와 있는 이제 철도 그리고 여기 저반에 있는 선박이 있는데 선박 크기는 상당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심이 이제 7.5m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자루비노항을 본격적으로 좀 개발을 해보고 밑에 수심까지 확보해보겠다는 계획안이 진행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지금 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항만 개발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가 트로이카가 1990년대 할 때 정부가 가져야 할 재산하고 민간이 줘야 할 재산들을 민영화 재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항만의 상당 부분 거의 80~90%가 민간한테 불화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항만이 민간이 운영하지만은 그 소유권을 정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95%. 민간이 개발한 포스코나 이런 내부에 있는 공장에 있는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 소유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부 다 민간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갔다가 시큰 정부랑 이야기하고 사업을 했는데 알고 보면 주인이 다른 사람이고 밑에 보면 주인이 또 한 명도 아니에요. 10명, 20명씩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나우드항, 그 다음에 자루비노항 실패했던 이유의 주요 요인입니다. 자, 가격 경쟁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숫자는 거의 맞을 겁니다. 저기 우리가 마시고 있는 백산수, 오늘 이제 우리 마시는 물이 이제 아이리스인데 이제 백산수를 저기 백두산에 있는 이도 백화에서 이런 루트로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난번 한번 운송을 해봤습니다. 이도 백화에서 일원을 안 오고 그때 나진을 통해서 부산을 끌고 와봤습니다. 오니까 TU당 205만 원 등계, TU당 120만 원 줄었습니다. 42% 절감했다는 거죠. 그러면 백산수가 지금 우리 마시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1,000원, 800원, 700원 하는데 절반으로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경쟁력이 높아지는 상황이겠죠. 물론 기업이 그렇게까지 낮춰주지는 않겠습니다만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이제 저 하나의 단위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외에 이거를 과연 만약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동북에서 저기가 나진항, 자르비노항,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루트를 다양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현재 혼춘에서 당연히 혼춘에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이하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TU당 코스트로 하면 한 2,300불 정도, 한 250만 이상이 더 드는데 자르비노를 이용할 경우에 경쟁력이 조금 생깁니다. 한 1,900불, 그러니까 한 21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나진항을 이용하면 1,000불입니다. 나진항이 파워풀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속인 게 아니라 그냥 해보세요. 그래도 됩니다. 자, 여기는 나진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나진 원정리 세관 사진입니다. 여기가 중국입니다. 여기가 북한이고요. 반대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찍은 겁니다. 물론 몰래 찍는다고 욕을 엄청 얻어먹고 가지고 나오기는 했습니다. 사진을.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통과하면 이제 북입니다. 여기가 북에서 이제 중국으로 나와서 찍은 사진이고 요 버스가 북한의 나진하고 중국의 훈춘을 연결해주는 하루에 2번 움직이는 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통과하는데 시설은 되게 낡았어요. 오래됐는데 뭐 잘 아시죠? 우리 민족이 되게 빠르다는 거. 러시아보다 훨씬 빠르게 수동인데 아날로그인데 불구하고 화물 처리는 기획이 빨랐어요. 다만 여기 훈춘에서 나진에서 이 원정리까지 오는 이 중간에 중국이 깔아준 도로가 많이 훼손이 돼서 그 당시 원래는 시속 60, 70에 맞춰뒀다고 했는데 그 당시는 시속 한 40 정도 달렸고 지금 그게 4, 5년 지났으니까 아마 더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는 자르비노에서 클라스키노를 연결하는 세관인데요.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게 2017년에 찍었던 사진인데 아직도 이 구상함만 보여주고 2022년에 개발된다고 합니다. 건물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아니죠.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설명한 이유가 아니라면 답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재는 하루에 5대에서 10대 그 컨테이너가 다 5TU에서 10TU밖에 통과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면 여기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통과밖에 못하니까 가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 트럭들이 막 이렇게 막 200m, 300m 나래비를 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그걸 보더니 막 이야 여기 자르비노항을 개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물류가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진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구나를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그라미, 세모 뭐 이렇게 비교하는 자체가 좀 우습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자 나진하고 자르비노가 어디가 낫겠냐 해서 여기서 보면 정치적인 요인 하나 빼고는 나진항이 다 낫다는 거고 또 특이할 점의 하나는 여기 결빙입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부동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르비노항도 부동항이라고 하는데 엄격하게는 부동항이 아닙니다. 겨울 되면은 내빙선이 들어가야지 일반 선박이 들어가면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딱 그 국경을 넘은 나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항만들은 동해 쪽은 겨울에 결빙이 안 됩니다. 일반 선박이 들어갑니다. 보험료율이 뚝 떨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걸 알고 땅의 국경을 잡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나라는 좋은 지리적인 조건을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자, 곡물터미널 가능성인데 이거는 결국은 극동 러시아에 있는 생산되는 곡물을 가지고 항만을 개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일 먼저 아까 이야기하셨던 분도 그 양에 대해서 그 물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항만을 개발하려면 나진이나 중국 동북 이성에 있는 이 곡물들이 넘어와야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림성을 한번 뽑아가지고 그 곡물 수출 양을 보니까 꽤 많은 물량들이 이제 오고 가고 했습니다. 대략 다 합치면 100만 톤 이상 물량인데 터미널을 크게 만들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한두 개 그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또 연해주에서 나오는 걸 합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2014, 15, 16년도에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저한테 미션을 줘서 그때 이제 극동 지역에 해운 물류 분야가 진출하기 위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대상이 뭐냐 해서 곡물을 그때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때 분석했는 결과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미국보다 러시아산이 더 비쌌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물류비 때문에 좋은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가지고 나온 시간만 단축됐다는 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를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 동북 이성에 있는 물량들을 같이 가지고 와야지만 항만을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되고, 그리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쉽게 사람들은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자, 선박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이게 사이즈가 있는데 그 사이즈에 이게 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가져오는 선박, 그러니까 곡물 선박들은 파나막스급 이상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선박들. 그러니까 큰 선박이 화물을 실는다는 건 그 말은 뭐냐, 그 곡물이 부담하는 물류 비용은 훨씬 뚝 떨어진다는 거죠. 싸죠.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 그런데 작은 선박이 곡물을 싣고 나오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극동 러시아에서 나오는 곡물은 대부분 들어갔다 나오는 컨테이너를 이용한다든지 아주 소형 벌크 선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여기 보면 이제 파나막스급, 파나마운을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에서 필요한 선박의 수심이 대략 한 17m 정도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낮은 항이 들어갈 수 있는 선박이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낮은 항이나 낮은 항 같은 경우는 핸디 사이즈의 벌크 선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루비는 못 들어가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루비노가 지금 계약했던 수심 5m를 더 파야 되는데, 땅에서 이거 5m를 파는 거랑 바다 밑을 5m 파는 거는 아마 한 100배 내지 1000배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참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자루비노에서 석탄항이나 곡물학 터미널을 만든다는 건 엄청난 코스트를 수반할 수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사업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 화물이 그렇게 돈을 버는 화물이 아니라서 그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낮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핸디 사이즈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동북에서 저 화물이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나 아니면 중국 남부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원래 중국이 구상했던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차항 출해해가지고 항만을 빌려서 밖으로 나간다는 제도를 만들어서 나진에서, 동북에서 나진으로 와가지고 다시 광동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구상안을 원래 장생특위 죽기 전에는 중국이 법안까지 바꾸어서 나진항을 이용할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게 컨세 이런 조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곡물 반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곡물에서 쭉 해서 산지 보관했다가 내륙 운송 내지는 수운 같은 것도 활용해가지고 수출항에서 보관했다가 해상 순송을 해서 가지고 오는데, 결국은 연해주 지역에 곡물을 반출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꼽혀한 것들은 저게 안 된다는 거죠. 없거나 규모가 안 되어서. 그런데 만약에 나진이 합칠 경우 이런 형태로 가능성이 있어서 나진항의 곡물터미널을 만들자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나진항 곡물터미널보다는 저는 오히려 컨테이너 터미널을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주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딱 자리 잡고 북한하고 같이 거기서 나오는 중국 물량들에 대해서 계속 물류비를 더블로 붙여가지고 우리가 돈을 계속 버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우리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중국은, 동북 이성은 저기로 나오고 싶어서 지금 애걸복걸 난립니다. 자, 그래서 낮은 곡물 물류 루트를 이제 제가 시간적으로, 그리고 어떤 화물들이 어떤 루트로 나오는지를 그림으로 좀 도출을 해봤는데 충분히 가능하고, 참고로 또 낮은 말고 청진항도 좀 가능합니다. 청진항은 참고로 훈춘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연변에서 내려오는 최단 거리입니다. 66km. 그리고 청진항 역시 나진항과 비슷하게 좋은 항만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나진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오픈시킨 곳인데 청진은 군사항만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북이 과연 얼마나 열어줄지는 그 다음 고민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렇게 끌고 내려오면은 우리나라로 화물이 오는데 하루 이틀 채 안 걸리는 뭐 아주 근거리의 이제 화물들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곡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진항을 대규모로 개발한다면 한두 선석 정도는 곡물로 만들어서, 저거는 러시아 연해주랑 그 다음에 중국 동북 이성에서 나오는 곡물들을 우리나라랑 아니면 중국의 남부로 보내는, 아니면 일본으로 보내는 물류 거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낮은 사진입니다. 이게 작년 여름에 제 러시아 친구가 이게 찍어서 자기 이거 앱에 올렸더라,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여기가 3부두, 2부두, 1부두고 여기에 대초도, 소초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쑥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이쪽은 파도가 거의 못 들어오고 이쪽으로 조금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거의 방파제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여기는 수심이 낮고 여기는 또 수심이 아주 깊어요.
아주 희한한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고 여기가 배후 도시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만 멀쩡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하루에 2시간 정도 공급이 됐었는데 지금은 더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6시부터 8시까지 공급이 되고 있었고 10일 동안 있으면서 너무너무 지루해가지고 비디오를 틀어주는데 그 연속곡을 외웠습니다.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주니까요. 아, 이러다가 사상교육을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그때 잠깐 했었습니다. 여기가 대초도 소초도입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